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에 등장을 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차성의 과정에서 등장한 인간중심 교육과정,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도입이 되어서 많은 교육과정의 개편을 가져왔습니다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념, 앞선 시간에 본 걸 다시 떠들어본다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란 학교 지도와의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일체의 교재나 교과로서 교사 중심으로 설명 위주로 이끌어지는 일방적인 교육의 모습을 교과 중심이라고 그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지도하에 똑같은 학교의 지도입니다. 똑같은 학교의 지도인데 학교의 지도의 비중이나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과 중심과 경험 중심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아동 중심, 흥미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1957년 스푸트니크 사건 이후 1959년 우주월 회의의 결론으로서 국가가 개입하게 된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지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등한시했던 교사의 주도성의 비중을 좀 더 높이면서 교사의 주도하에 교사의 주도 비중을 높이되 가능한 한 아동 스스로 이끌어가 보도록 하는 지식의 구조, 이렇게 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등한시했던 교사의 주도성 비중을 높이면서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아동 중심의 활동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절충적 이런 교육과정을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했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현실화를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계열성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와 인간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아무리 지식의 내용이 아닌 지식의 구조인 핵심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역시 지식 중심이다 보니까 비현실성,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고 보수적이면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영역에 편중된 교육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런 모습, 미국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는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보자. 인간은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있고 신체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냐 해서 통합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란 학교 생활 중에 갖게 되는, 학교의 지도화해가 아니라 학교 생활 중에 갖게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학교 생활 중에 학교의 지도화에 갖게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중에 은연중에 갖게 되는 교육과정까지 포함한 가장 넓은 개념을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보시면 페이지 23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결론은 교육의 인관화입니다. 교육의 인관화.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결국에 교육을 통해서 뭘 하자고? 미국의 자존심을 살려보자고. 그래서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의미,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판서까지 해드린 겁니다. 이제는 인간의 본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학교 지도화에 갖게 되는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이라 하고, 학교 생활 중에 학생 스스로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갖게 된, 은연중에 갖게 된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것은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가 됐다는 것은 학교의 지도화에 진행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는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출제가 되는 것은 237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더 표면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이고 위면적이고 공개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이런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무계획적인 은연중이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런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교육과정인데 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인지적 영역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지적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적 영역의 비중을 되살리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잊혀지는 교육과정인데 비해서 단기적입니다.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은연중에 갖게 된 것은 그야말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졸업한 지가 오래됐어도 그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복장 이런 것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비교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23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영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래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출제를 해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의 비교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예술적 교육과정을 주장했던 아이스너가 제시한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교육과정, 널 하이포테시스에서 나는 아이스너의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영교육과정.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은 학교 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이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은연중에 알게 된 잠재적 교육과정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표면적 교육과정과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과 그리고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각본에 의한 계획된 밖으로 바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계획적이고 불가시적인 은연중에 갖게 된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교육과정은 유형은 밖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유사하지만 여기는 아예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표면적 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교육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영교육과정의 특징이 다양히 있지만 표면적 교육과정처럼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이런 교육과정에서 아주 상대적인 뚜렷한 구분점이 있으며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전혀 없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교육과정, 은연중에 갖게 되는 교육과정인데 비해서 여기는 각본에 의해서 교사의 의도에 의해서 배우지 못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특성을 보면 영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개념은 기회학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회학습. 표면적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은 교사는 느끼지만 표면적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놓칠 수밖에 없는,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학습의 기회비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영교육과정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4번에 239페이지 보면은 4번에 학교가 고의적으로 가르치는 금기시하는 이런 교육과정, 마치 일본 교과서에 정신대를 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나 또는 우리가 소위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부터 AD 313년까지 평양 이북에 있었던 한사군의 역사를 굳이 교과에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국가의 자존심을 가지고 굳이 가르치지 않으려고 가르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런 거. 또 기독교 원리 원칙, 원리주의 학교에서는 소위 창조론을 가르치지 진화론을 굳이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진화론은 바로 학습의 기여비용이요 그리고 금기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예술적 교육과정을 주장했던 아이스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론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 1910년대, 20년대를 넘어서면서 20세기를 지배했던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1950년대 말 소련을 이기기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
소위 수단적 가치가 되었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70년대에 등장해서 우리에게는 80년대에 영향을 미쳤던 인간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나타난 나선형 교육과정과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요되지 않고서도 갖게 되었던 잠재적 교육과정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영교육과정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그 흐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고, 이번에는 239페이지에 있는 239년 교과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체계화해서 재본한 것을 교과라고 하는데, 교과를 바라보는 관점, 교과의 중요성, 이것이 다양합니다. 교과를 중요시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긴 인류의 교육의 역사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의한 아동 중심 교육관인 경험 중심 교육관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한때 교과에 대한 소위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진보주의 교육 철학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인한 교과 비중의 하락은 결국에 소련의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져 버리는 스푸트니크 사건을 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신본질주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면서 신본질주의 사상가들이 다시 한번 인지적 영역에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을 목차로 담아서 교과의 가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과의 가치로서 1960년대에 등장한 신본질주의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면면을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브루너, 또 피닉스, 또 브로디, 또 피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이끌어갔던 신본질주의 사상가들입니다. 브루너는 판서지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올 때 브루너는, 자, 먼저 우리가 제목만 적어놓고 정리를 보겠습니다. 교과의 가치. 교과의 가치, 그러면 이 교과의 가치는 1960년대 이후 신본질주의 자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교과의 가치입니다. 교과의 가치가 이때부터가 아니라 다시 강조되었다라고 하게 되겠는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지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교과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아동의 활동 비중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동안 등한시했던 조사의 주도성,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던 교과의 비중을, 지식의 비중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보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브루너는 교과를 지식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또 피닉스는 교과를 의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미. 그에 비해서 브로디는 교과를 인지적, 해석적, 소위 일반 공통 교육 과정에서 해석적 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해석적 지도, 인지적, 해석적 지도라고 설명했고, 그에 비해서 피터스는, 저희 여러분들 보면은 240페이지에 나오는 피터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피터스는 아주 잘 나와. 전에 우리가 첫날 만났을 적에 피터스를 설명할 적에 교육의 정의, 거기에서 교육과 훈련의 비교를 통해서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고, 도덕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정의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스인데, 피터스는 교과를 지식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을 이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같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과에나 내재되어 있는 탐구 과정, 어떠한 교과에나 내재되어 있는 지적 탐구 과정을 지식의 구조라고 그랬고, 이 지식의 구조란 핵심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로 정의되면서 3대 특징, 표현 방식, 경제성, 생성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같이 239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닉스는 교과라고 하는 것을 교과를 의미라고 표현했어요. 의미란 뭐냐면 인간들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반성적 사고로 그냥 주승 것이 아니라 계속 비판적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논리적 원칙에 맞게 조직한 것을 바로 의미라고 했는데, 그 의미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과처럼 합리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이성의 소산 전체라고 넓은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피닉스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브로디는 이 교과를 인지적, 해석적 또는 평가적 지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어떤 학생이든 간에 필요하든 말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누구나 똑같이 배워야 할 것을 일반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나 필요하든 말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구나 똑같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학교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공통교육과정의 기능을 학교 교육의 기능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출제비중은 나전 대생적 용도, 연상적 용도, 응용적 용도, 또 해석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브로디가 강조했던 것은 해석적 용도. 재생적 용도나 연상적 용도는 배웠던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배우게 되었지만, 또한 현실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응용적 용도도 학교 교육에서 또는 일반 공통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교 교육, 즉 일반 공통 교육 과정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기르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해석적 용도라고 합니다. 교과는 학교 교육의 교재라고 해서 교과는 바로 학교 교육의 또는 일반 공통 교육 과정의 해석적 용도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 말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인지적 평가적 지도의 의미를 갖는다 해서 교과를 인지적 평가적 지도 또는 해석적 지도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적 지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터스는 교과를 지식의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피터스는 교육의 3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 피터스 중요 표시하시고, 교육의 3대 조건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3대 조건, 먼저 우리가 242페이지를 볼까요? 교육의 3대 조건 또는 교육 개념의 3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그리고 과정적 기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규범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규범적 기준이고, 인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좀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라고 하지 못한다. 지식뿐만 아니라 주변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도 같이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지적 안목까지도 다뤄질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 몇 개 던져준다고 해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적 기준이고, 그에 비해서 과정적 기준,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이끌어지는 방법 절차가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3대 준거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런 피터스는 교과를 뭐라고 했냐면 지식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도대체 지식의 형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지적 기준의 상세화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지적 기준의 상세화. 아까 인지적 기준이 뭐였죠?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 그 중에 인지적 기준은 교육이라고,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려면 지식뿐만 아니라 이해, 지적 안목까지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때문에 지식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이해 영역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지적 안목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제시한 것을 바로 교과라고 한다. 인지적 기준의 상세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과를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면서 지식의 형식을 인지적 기준의 상세화라고 해설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피터스가 되겠어요. 교육과 훈련을 비교한 사람도 되고, 특히 전술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또 교육을 성인식에 비유해서 설명했던 사람도 바로 피터스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건 교육의 내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론을 강조했던 사람도 피터스. 그래서 피터스는 참 곧잘 다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리큘럼의 이런 흐름사와 커리큘럼 후 가름사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후에 강조되었던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과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배웠습니다만 교육 과정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의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타일러는 빼버렸습니다만 실제지도, 타바가 제시했던 실제지도,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 교육 목적을 목표, 다음에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을 내용, 그리고 실제지도를 과정,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에서 순환적 일관성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직선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일러의 모형인데 비해서 상호작용적 관계를 더욱더 강조했던 것은 역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타바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서로 비교 판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교육과정의 구성 4개 나와 있지요. 타바우 모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의 모형에는 실제 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울 적에 교육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였어요?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도착점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3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31페이지에다 앞선 시간에 한번 미리 그려봤던 것이 바로 이 교육 목적 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은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느냐를 먼저 다뤄봤던 것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242에서 245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31페이지의 내용, 또 첫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의 노트를 확인을 해서 노트를 통해서 재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24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교육 목적이 설정이 되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등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것을 학습 경험의 선정이라고, 바로 수집한 것을 그냥 던져준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야 되는 것을 교육 내용이나 학습 경험의 조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5페이지 보면 학습 경험의 선정,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수집하는 것을 학습 경험의 선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선정의 원리가 되겠어요. 적어도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또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음악, 미술, 체육, 경영학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행정직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과목에 관련된 이런 교재나 문제집을 사는 것은 학습 경험의 선정이 되겠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는 것을 학습 경험의 선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적어도 학습 경험을 선정하려면 교육 목적 달성에 관련된, 교육 목적 달성에 관련된, 그래서 굳이 시험 과목도 아닌 음악이나 체육을 사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회 원리, 타당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교육 목적은 학습자의 진행 과정에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교재나 여러 개의 문제집, 같은 문제집도 기출 문제집도 있고 예상 문제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선정도 좋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개의 목표 달성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다. 일경험, 다목적 달성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출제가 잘 되는 것은 기회의 원리, 타당성의 원리, 또는 한목적성의 원리, 또는 교육 목적과의 일관성의 원리라고는 기회의 원리는 반드시 중요 표시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학습 경험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집 짓는 벽돌, 창문틀 뭐 많은 것을 선정을 해놔서도 그걸 그냥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되진 않아요. 그것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화했을 때 집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 경험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학습 경험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직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 중에 특히 앞에 있는 3대 원리,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계속성의 원리. 그러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심화 확대시켜 나가면서 가르친다. 계열성의 원리. 바로 이 계속성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를 가지고 현실에서 사용했던 그 교육과정을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설명했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습 경험의 조직에서는 통합성의 원리, 교과 내용 간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도 좋다.
통합성의 원리. 이게 바로 학습 경험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가 되겠는데 이 세 가지는 믹서되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게 되면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대비를 할 때 배우는 내용과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에 대한 내용과 깊이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심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계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배웠던 미분의 원리를 경제학에서 수리경제학에서 사용한다. 내용 간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수학에서 배웠던 가계의 원리를 물리에서 굴절의 원리에서 사용한다. 한국사에서 배웠던 16세기 시대적 반영을 국어의 어부사시사에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런 것은 서로 교과 내용 간 상호 보완이 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가자는 균형성, 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이끌어가자는 다양성, 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하자는 건전성, 이런 등등의 원리도 있지만 적어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선정한 학습 경험을 체계화 조직하고 그리고 실제 지도를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실제 지도에서 다루는 교육과정 구성상 최소 분절 단위, 실제 지도 단계에서 다루게 되는 교육과정 구성상 최소 분절 단위를 단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 지도의 영역은 교수학습 지도, 생활지도, 교육공학을 통해서 별도로 목차를 다뤄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지도 절차에서 다루는 첫째를 나왔던 247페이지 교육과정 구성상 최소 분절 단위를 우리는 단원이라고 합니다. 단원.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구형 보시면서 특히 자료 단원과 학습 단원, 위에 나와 있는 교재 단원, 경험 단원, 학문 단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 자료 단원과 학습 단원 보면은 자료 단원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체계해 놓은 학습 자료의 저장고가 되겠어요. 요즘에는 거의 프로젝트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렇게 내장을 합니다만 또 있고 그에 비해서 학습 단원은 실제 수업 시간에 실제 수업에 맞게 조정한 이런 단원을 학습 단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교육과정의 변천. 현재 우리는 2007년도 거기는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그다음에 이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분 개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2009년도 개정,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주로 출제 범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내용을 놔두시고 250페이지에 오시면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 200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50 하단부에 있죠.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함으로써 과목만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해서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보시면 251페이지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했는데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서 과목별 20%의 자율 증감, 수업 시간을 늘려도 좋고 쭉 20%까지는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고등학교는 최소 필수 이수 단위만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20%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교의 다양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은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했다. 자,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중 이수제를 도입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집중 이수제. 그래서 집중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 주 1, 2교시의 교과를 한 학기에 한꺼번에 밀어버리는 집중 이수를 추진한다. 그야말로 1시간이나 일주일에 2시간만 나가지고 그것이 연장되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제가 등장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종래에 있었던 7차 교육과정부터 있었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합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창의적 체험활동. 그 때문에 우리가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종류에 거기 4가지가 나와 있죠. B번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2007년도 252페이지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과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의 차이를 보면 용어에 좀 차이 있다. 박스를 보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던 고2, 3학년에 있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종래는 외국어라고 해서 영어를 외국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아예 직설적으로 영어라고 표현합니다. 종래에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합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학년군, 교과군 개입을 도입했고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교 후 다양성을 위해서 교과마다 20%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대학처럼 교과교실제도 도입을 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뭐 그 교과별로 다양한 특성들도 나와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개별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범교과 요소에서 녹색교육, 한자교육, 또 한국 문화사 교육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들어가는 건 기피하고 제가 뭐 그냥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커리큘럼 제3편 교육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인 실제 지도 중에 교수 학습 지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